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11강 보도록 하겠어요. 11강은 우리 책에 128페이지부터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계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128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나왔는데 보지 마세요. 이것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문제가 낼 수는 없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나중에 투자론이라든지 금융론 이런 걸 이제 판단할 때 이제 거기서 그 약간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플레이션이 그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133페이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제 우리 시험에 관련되는 시험 주제를 이제 논한다 그러면은 먼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이제 뭐지라는 개념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지만은 이제 그래도 개념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걸 논한다는 불가능한 논리고, 부동산학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그 유형이라 그럴까요? 종류라 그럴까요? 이걸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경기 상황이 지금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판단하는 이제 측정 지표가 있어요. 측정 지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 시장의 특징하고 비교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 가지는 특징.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제 순환 국면을 생기게 되는데 순환 국면상의 특징. 그래서 이제 요 다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과 순환 국면상의 특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그 내용 거의 90% 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책은 그 순서도 안 돼 있지만은 이제 의미를 우리는 134페이지부터 잠깐 볼게요. 134페이지 보면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의의가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별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이거를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중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강을 이제 반복하는 거를 부동산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제 꼭대기점이 있죠. 이걸 정점이라 그러고요. 맨 밑에 바닥점이 있어요. 이걸 저점이라 그럽니다. 그 정점과 이 저점에 이제 차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진폭이라 그럽니다. 특징할 때 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부터 만약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원 사이클, 이거를 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 그리고 이제 이 저점에서부터 이 정점까지 왼쪽 국면 여기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국면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확장 국면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정점에서 바닥점까지 요 국면을 우리가 수축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표현을 시험 문제상에서 용어에 대한 질문이 나온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이런 용어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는 측면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133페이지 한번 돌아오시면은 거기 부동산 경기의의라 그래서 협의, 광의, 최강이 막 나눠진 거 있죠. 전혀 보지 마세요. 전혀 불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이제 부동산 경기 구성 요인이라고 됐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즉 종류입니다. 종류. 이 종류가 이제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특징하고 순환 국면의 특징, 이것이 90% 의미를 가지면서 출제가 된다 그랬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 종류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반복하잖아요. 반복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순환적 국면이야. 그 순환적 국면 하나, 종류를 그냥 잠깐 적어보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걸 위주로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순환적. 반복된다는 거야. 순환적 변동이라 그러죠. 순환적 국면이라, 순환적 변동.
요거 가지고 이제 주로 논할 것이고, 근데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 빈도대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책은 네 번째로 돼 있어요. 정확한 개념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무작위적 변동이라 그럽니다. 같은 말로 얘를 이제 우발적 변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규칙적 변동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말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출제를 했어요. 근데 우발적, 즉 무작위적 변동에 무작위적 변동이 무슨 뜻이냐 이제 개념을 여쭤봐요. 근데 개념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얘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걸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주기적 또는 이제 비순환적 변동을 말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해놓고 요거를 순환 또는 주기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말장난이죠, 이렇게. 근데 왜 우리가 순환적 변동 위주로 논하면 되는데 이 무작위적 변동이 출제를 두 번째로 좀 많이 언급을 했을까? 이 이제 원인에 따라 이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논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비주기 비순환이거든요. 예기치 못한 사태는 뭐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같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동을 여기 무작위적 변동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재지변이잖아. 뭐 이런 것까지 문제 내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은 그 예기치 못한 사태에 정부 정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정부 정책 깜짝 놀잖아요. 갑자기 내부적으로 뭐 하고 있다 갑자기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면은 시장이 반응을 하죠. 이 정책으로 인해서 나게 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밑에 이제 보기가 여러 개 6개가 있죠. 전부 다 이제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이야. 그 일본의 뭐 2005년도 8.31 부동산, 2번에 13, 4.1 어쩌고 부동산 대책,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4번에 이제 DTI 규제 완화, 5번에 일시적인 정부 규제, 뭐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랑 정부가 무슨 대책을 발표했다면 무조건 다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정책에 대한 변화 때문에 출제를 했고, 그리고 거품 가격이 꺼지는 걸 더 말합니다. 거품은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꺼지잖아.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품의 붕괴로 인해서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이제 급변했다. 이것도 다 무작위적 변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은 방금 계절적 변동이 있습니다. 계절이라는 단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 밑에 동그라미가 4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절의 변화죠. 우리나라는 그 사계절 국가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나타나는 변동을 우리가 말 그대로 계절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봄, 가을마다 이사철에 나타나는 주택시장의 변화. 뭐 이런 논리고 매년 그리고 시험 거기도 언급했지만은 매년 12월 달에 춥잖아. 추운 날에 건설회사들이 건축을 안 하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건축 허가량이 줄어들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럼 이것도 다 계절적 변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과 개학을 통해서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 시장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도 다 뭐다? 계절적 변동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절이라는 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무작위로 해야 될 걸 이거를 계절이다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한 번 지문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그 전 페이지 133페이지에 일본의 추세적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장기적 변동이라고 나왔어요. 같은 말이 추세적 변동입니다. 뭐 책이기에 대충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주로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건데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경제 성장 등을 원인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장기적 변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적게 나온 게 요겁니다. 지문 딱 하나 나온 거. 거기 이제 거기 나오죠. 신개발 어쩌고 저쩌고 경제 성장 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종류가 부동산 쪽에서는 우리가 시험과 연관해서 4가지가 있다. 순환적 변동은 이제 좀 이따 논할 것이고 이거 순환적 변동 이외에 순서대로 무작위적 변동 이런 내용이고 정부 정책, 예기치 못한 사태, 비주기 비순환, 계절의 변동 얘만 보시면 되고요. 딱 한번 경제 성장, 기술 혁신 등을 원인으로 나타나는 뭐다? 장기적 또는 추세적 변동 끝이야. 이렇게 이건 기출문제 딱 한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35페이지부터 등장합니다. 경기 변동의 이제 쌍축을 한번 논해 볼게요. 경기 변동은 난이도가, 이거는 전체 상중하 중에 무조건 H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한번 논해 볼게요. 먼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이,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마다 다르고요. 개별성이 있었다 그랬죠.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물건마다 유형별로 달라. 그대로 따와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상이하고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유형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제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포인트입니다. 지역별로, 유형별로.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특징을 잠깐 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려봐요. 특징에 대해서 방금 논했던 것처럼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상이하고, 그리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유형별로도 다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 유형별로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하고 충남 부여 부동산 시장이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강남 부동산이 강북 부동산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리고 용도별로도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 녹지용, 농업용, 임업용 이게 다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로 상이하다. 이걸 몇 번 나왔던 거죠. 상이하면서 지역별, 유형별로 그래서 가중평균치를 가지게 됩니다. 가중치가 다르잖아. 가중평균치다.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사실상 좀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불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걸 볼게요. 아까 전에 여기하고 여기 정점하고 저점을 차이를 우리가 진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진폭이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진폭이 크다. 근데 진폭이 크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논하냐면은 진폭 크다. 너무 싱겁잖아요. 지문도 짧고. 이거 진폭이 작다라고 최근에 나왔었지만은 틀린 지문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정점 높고 저점 깊으면은 뭐다? 진폭이 큰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왼쪽 국면이 확장 국면이고 오른쪽 국면이 수축 국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다 진폭이 크다는 걸 표현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출발한다. 이게 원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주기예요, 주기. 주기가 일반 경기 변동보다 길다라고 보는 게 보통입니다. 옛날엔 기간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경제학에 보면은 경기 변동 순환 주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 보면 키친 순환이라는 게 있고요. 주굴레 순환이 있었고 쿠즈네츠 콘트라티프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순환이 뭐냐면은 주굴레 순환인데 이게 10년 순환 주기야. 약속입니다. 경제학 약속.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 경제학에서 파생된 학문이다 보니까 어느 거를 할까 하다가 쿠즈네츠하고 한센이라는 학자가 건축 경기를 건축 순환 논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축 순환을 순환 중에 약 20년으로 잡았어. 그래서 경제학에서 다뤘던 것 중에 건축 경기가 우리 부동산 경기의 대표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쿠즈네츠 또는 한센 순환을 부동산 경기의 주된 순환으로 잡았어요.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보통 20년 순환 주기야. 갔다가 반복하는 게 20년인데 일반 경제학에서는 주순환이 10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일반 경기 변동보다 좀 길다라고 보시면 바랍니다. 이렇게 좀 길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냥 퉁쳐서 뭐 경제학적인 논리를 다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좌우가 비대칭 구조야. 근데 옛날에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정답 나왔는데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 빠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빠르게 진행된다. 저는 좌우를 이제 대칭으로 했지만은 현실은 이제 그렇진 않는 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회복은
느리고요. 후퇴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래서 좌우가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랑 공부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는 암기하는 건 한참 걸리고 까먹는 건 순식간에 까먹어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러니까 좌우가 비대칭.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회복은 빠르고 후퇴가 느리다 해가지고 반대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경기가 이제 바닥 쳐다가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 그런데 경기가 정점에 만약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이게 언론에 막 노출이 돼. 부동산 시장이 뭐 투기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부정적인 표현이 하다 보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나가지고 경기가 정부가 냉각시키기 위한 규제를 하다 보면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135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 책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방금 다 기출문제를 다 붙었네요. 그 지역적으로 개별적인 현상에 놓고 일본의 도시별로 다르게 그 지역 같은 도시라도 그 안에 다르다. 이걸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결과 두 번째 줄에 가중평균치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왔네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요즘에는 안 나오는 지문이야. 옛날에 그 시차를 논한 적이 있었는데 3, 4번은 참고만 하세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에 뒤따라가는 게 보통이야.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먼저 벌어야 돼. 벌면은 번 소득 중에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제 뭐죠? 그 다음에 투자 활성화되지 않느냐. 요즘 현 정부에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하는 것도 다 이런 거를 이제 배경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는 거야. 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러진 않아요. 뒤따라가는 게 보통이란 뜻이야. 이게 후순환, 후행 후순환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역행할 수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이게 원칙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표현에 대한 여백만 가져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3, 4번은 그리고 그 순환주기 나왔죠. 반가리에 보면 순환주기 길다. 아까 이 두 배란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부동산은 20년, 일반은 10년에서 두 배. 그냥 길다고만 아시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진폭, 반가로 3번 있죠. 진폭은 크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순환 국면이 또 설명이 돼 있죠. 1번에 이제 뚜렷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불분명하다는 말이 나온 거야. 다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도 확정 국면과 수중 차이가 이것도 진폭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그 타성이 길다, 이건 주기가 긴 걸 설명한 거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4번은 비대칭 구조가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제게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가 나온 걸 다 이제 붙이긴 했지만은 일일이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특징을 잡으시면 돼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됩니다. 다시 지역별로 유형별을 상의해서 지역별 유형별 가중평균치고 불분명 그리고 불명확하면서 진폭 크고 주기 길고 그리고 이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 좌우가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된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쌍도마차가 있어요. 136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이 돼 있어요. 순환 국면이 오른쪽에 보니까 번호가 1, 2, 3, 4, 5번으로 돼 있네. 이렇게 적으면은 경기 변동 순환이 5가지가 연번으로 돼 있다 보니까 5가지 돼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있죠. 1, 2, 3, 4번만 보시면 돼. 근데 여기는 맨날 나오는 게 똑같아. 유명한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 순환 국면상의 특징. 이거 논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황이 약한 유형의 부동산들 가지고 하면 대부분은 요겁니다. 다시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확장 국면이고 수축 국면이야. 그 2가지 국면으로 논할 수도 있어. 그런데 2가지 국면 논하기에는 너무 진폭이 크고 너무 주기가 긴 거야.
그래서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을 다시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기준점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하냐? 회복시장이라고 하자. 회복시장. 그리고 기준에서 정점 있죠. 정점까지를 상향시장이라고 하자. 그 정점에서부터 기준점까지 여기를 후퇴시장이라고 하자. 그림만 봐도 시장상을 알 수가 있겠죠. 그 기준에서 바닥점까지가 최고의 불황시장이죠. 이거를 하향시장이라고 하자. 하향시장 다음에는 다시 회복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회상후하라고 그럽니다. 회상후화, 회상후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든 예를 다 부동산 관련된 예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개념은 다 아시는 거니까. 정점을 자르셔야 돼. 정점을 자르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이분법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 국면과 오른쪽 국면의 이제 상황을 이제 언급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 국면 할 때 특히 우리가 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업자 입장이야. 그럼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왼쪽 국면의 상황을 논할 때 그 누구를 중시할까라는 거야. 누구를 중시한다는 것은 매도자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매수자를 중시할 것이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 수요 공급에 올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왼쪽은 누굴 중시하냐면 중개업자분들이 매도자를 중시하는 중개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도자를 중시한다는 것은 거래 협상할 때 매도자들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야. 이게 왜 그러냐는 논리는 전부 다 수요 공급의 원리예요. 회복 시장에서부터 상향 시장까지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 그렇죠? 진폭이 큰 상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근데 가격 상승의 구조가 아니라 여기서 시장 참여자, 즉 매도자, 매수자들은 진폭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예상이야. 상승에 대한 예상. 그럼 우리가 예상이라는 부분을 수요 공급에서 너무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 수요는 증가하겠지. 오르긴 미리 살려 그러잖아. 근데 공급자들은 물건은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겠지. 오른 다음에 팔려고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럼 중개업소에 보면은 이러한 시장 상황, 예상이라는 시장 상황 때문에 매수자들은 많은 거야. 근데 물건을 회수하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많고 매도자가 적으니까 주도권 할 때 누가? 매도자들이 주도권 가지게 되고 중개업자분들은 매수자는 알아서 찾아오니까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자 중시 전략에 나올 수밖에 없고 협상을 막 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의 입장을 좀 많이 감안해서 중개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매도자 중시고 근데 오른쪽이 되잖아요. 이 시장 구조가 시장 바뀌어 시장 상황이. 근데 매수자를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매수자네, 이것은. 이거 똑같은 논리야. 그럼 이것도 이제 당연히 협상할 때 누가 주도권 갖는다? 매수자가 주도권 갖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똑같은 논리. 그럼 경기가 정점을 점점 바닥까지 안 좋아지고 있어. 진폭이 큰 상태에서. 그럼 가격이 점점 어떻다?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진폭이 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진폭이 크니까 미래를 항상 고민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예상을 하네.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예상이란 부분이 등장했어. 하락에 대한 예상. 하락이 예상되니까 소비자들은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려고 그러고. 그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하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나와서 당연하죠. 계속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공급을 막 시장에 내놓죠. 물건을. 그럼 중개업소에 보면은 물건은 매물을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매수자들이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급매, 급급매 막 이렇게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적으니까 누구를 확보하는? 매수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도자, 매수자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약간 응용해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특히 상향시장과 하향시장을 표현하게 돼요. 제가 구두상 말씀드릴게요. 맞는가 보세요.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은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 하고 매수자들은 단기를 한다. OX. 어때요?
맞겠지. 그쵸? 왜? 상향시장은 매도자 중시라 그랬어요. 매도자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까 공급을 줄이고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이거를 매도자들은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 하고 매수자들은 단기를 한다. 요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향시장은 반대가 나오겠지. 하향시장은 경기가 아주 바닥을 치니까 매수자들은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 하고 매도자들은 거래 성립 시기를 단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를 여기에 맞는 표현을 한다는 뜻이야. 중개업소.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있어요. 부동산 활동가 전문업자 중에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들은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공부하실 거야. 거래사례 비교법은 과거에 거래된 사례 가격 가지고 현재 새로운 물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져요. 그 왼쪽 국면에서는 옛날 가격 있죠? 즉,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있죠? 현재의 새로운 가격을 결정할 때 옛날이 지금의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하는 겁니다. 왼쪽 국면은 옛날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왼쪽 국면은 하한가격 역할을 합니다. 당연할 거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매입했던 부동산이 있을 거야. 요때 요거를 매도하려고 그래. 그럼 경기가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옛날 가격은 지금 현재 거래할 때보다 하한선이 되는 거야. 그 하한가. 근데 이 상황의 오른쪽은 반대가 돼. 과거가 옛날에 어떻게 되냐? 이 오른쪽 국면은 상한가가 된다. 상한가. 그래서 과거에 매입했던 걸 이때 팔려고 그래. 그럼 옛날은 지금 어떤 역할이 이게 위에 있으니까 현재보다 위에 있으니까 상한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 네 가지가 지금 요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까 경기변동 요 특징하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90% 이상의 정답이 체크가 가능하실 거야. 그럼 요거를 기억하실 때 뭐부터 판단하냐? 국면부터 판단해야 돼. 국면상의 특징이니까 회상후화를 먼저 잡으셔야 돼. 회상후화. 그리고 가운데 정점을 잘라서 중개업자 왼쪽은 누구? 매도자, 오른쪽은 매수자. 감정평가업자 옛날에 가격 지금 무슨 가? 왼쪽은 하한가, 오른쪽은 상한가. 하도 많이 나와서 기본 원리가 이제 생겼죠. 회상후화, 도수하상. 이렇게 준비해도 다 풀릴 정도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요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부동산 중에 보면은 이렇게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긴 것이 아니라 진폭이 작고 주기도 짧은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주로 이제 위치가 우수한 점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거용 소형 주택에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주택 시장에 대한 논리야.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럼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안정한 형태잖아요. 그럼 진폭이 작고 주기가 짧다는 것은 얘네들은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냐. 그래서 안정 시장이다라고 그 방가로 5번에 약간 설명이 된 거야. 대신 주의사항은 안정 시장은 이 회상화라는 이 국면하고 전혀 별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 국면 사이에 안정이 뭔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회상화라는 이 국면 이외에 안정시장 형태로 이루어진 부동산이 따로 있다는 뜻이야.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것이 별도로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시험 문제는 회상후화 위주로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논리가 이제 경기 변동은 이제 내용만 잘 잡으시면 사실상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양가로 4번에 측정 지표가 나오죠. 측정 지표들은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주요 지표에 보시면은 거기 건축량하고 거래량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주지표 보면은 공급 지표인 건축량하고 수요 지표인 거래량이 있다. 그리고 보조 지표의 가격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외에 많은 측정 지표가 있어.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때는 그 부동산 거래량, 건축량, 가격 수준 외에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끝이야. 끝. 우리 시험은 측정 지표는 뭐 등이 부동산 경기 변동 측정 지표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오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이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잡으실 때 뭘 잡아라? 특징이요. 경기 변동의 전체적인 이런 특징하고, 그리고 회상화 도수하상이라는 순환 국면의 특징, 요거를 잡아놓고,
이것에 대면 90%야. 나머지 10% 정도는 아까 경기 변동의 종류 있었죠? 이게 순환적 변동이거든요.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무작위적 변동, 그리고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등이 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 그 아까 세 가지 내용은 이제 보시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끝! 이렇게. 그러놓고 이제 139페이지 거미집 이론이 있는데 거미집 이론은 기본 강의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어요. 왜 그런지는 이거 심할 때 별도로 테마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경기 변동은 거미집 이론은 탄력성 문제입니다. 탄력성과 연관돼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을 심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서 가격 탄력성의 응용 주제 중에 하나로 거미집 모형을 다시 한번 건드려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좀 보류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탄력성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질 때 거미집 모형 가지고 다시 탄력성의 실체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그러면 경제론에 대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부동산 경제론은 인력공단 목차는 수요 공급하고 경기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 강의 시간에는 책이 워낙 두꺼워서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제, 빠뜨린 게 있었어요. 탄력성에서는 소도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그리고 경기 변동에서는 이제 거미집 모형을 빠뜨렸는데 이게 전부 다 탄력성이라는 주제에서 다시 말씀드릴 그 내용이라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총론에서 세 문제하고 경제론에서 5문제, 한 8문제 맞췄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주제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어. 그게 시장론이야, 시장론. 시장론은 테마별로 착착착착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론이 이제 147페이지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시간으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론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나오는 데서만 주로 나오다 보니까 연습 문제로 이제 많이 풀기만 하면은 다 맞힐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장론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변동 공부하셨어요? 조금만 정리하시면 된다고 이제 느낌이 드시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게 하겠고요. 잘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